현재 토트넘과 승점이 같아져 버린 맨시티. 분명 올 여름엔 우승 확률 90%라면서 이미 맨시티 우승을 단정 지어버린 분위기였고 실제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격을 당한 경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선 아스날에게 패배를 해버렸고 울버햄튼에게 역전패, 아스톤빌라에게 무득점 패배, 토트넘, 첼시, 리버풀, 크리스탈 팰리스와 무승부. 날아간 승점만 17점입니다. 믿기 힘든 일입니다. 맨시티가 고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겠지만 가장 알아보기 쉬운 건 선수들의 이탈입니다.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 부임 후 처음 영입한 7년차 핵심 미드필더 귄도안이 팀을 떠났고 지구상 최고의 미드필더로 불리는 데브라이너는 지난 챔스 결승 때 다쳤던 햄스트링 부상이 개막전에 재발하면서 4개월을 떠났습니다. 참고로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 하죠. 제 얘기를. 가장 중요한 맨시티의 허리를 담당하는 선수 2명이 벼랑간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 또 중간에는 유일하게 남은 핵심 미드필더인 로드리가 나이레드 퇴장으로 3경기 결장하면서 그 3경기 모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삼관왕이라는 위협에 가려져서 그렇지 은근히 맨시티도 약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에 제대로 터진 거죠. 그 약점이라 함은 주전 선수 11명 플러스 대체 선수 몇 명만 쓰는 스몰 스쿼드였습니다. 직전 시즌 그 선수단으로 3관왕을 했기 때문에 전혀 약점처럼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2시즌 연속 4개 대회에서 모두 살아남기는 체력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약점이 터졌기 때문에 맨시티가 현재 리그에서 4위밖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터진 맨시티가 그래도 어떻게든 챔스권을 사수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과르디올라라는 희대의 천재 감독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르디올라가 천재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천재라는 건지는 솔직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축구라는 게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고 공이 어디를 튈지도 모르는 상황에 축구 전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축구를 많이 봤지만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올 시즌 엔지 감독이라는 이 한 사람이 토트넘의 축구를 180도 바꿔놓은 걸 보다 보니까 전술이라는 게 의미가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르디올라도 다시 보게 됐죠. 시즌 초반에 맨유 레전드인 게리 네빌이 직접 엔지 감독이 과르디올라를 따라한다고 하면서 둘이 비슷한 점도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간 것도 있습니다. 사실 네빌의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게 현대 축구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감독들은 모두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 티키타카 전술로 3관왕, 그리고 스페인 역시 그 전술로 월드컵 우승. 그 이후에 과르디올라는 축구 전술의 최고가 되어서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포지션 플레이라는 전술의 개념은 물론이고 하프스페이스라는 공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클롭, 투엘, 아르테타 등 명장이라고 불리는 모든 감독들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과르디올라는 경기장을 24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 위에 15개 포지션을 위치시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프로 선수들도 100% 다 이해하는 선수가 드물다고 하죠. 바르셀로나 시절에 사비나, 메시, 미넨 시절에 람, 그리고 맨시티에서는 데브라이너 정도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대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핵심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건 수적인 우위입니다. 일정한 공간 안에 상대보다 우리 팀 선수가 딱 한 명만 많으면 된다는 건데요. 그 한 명 많은 선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함으로써 수비를 뚫어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위해서 나온 게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새로운 포지션 개념이고 또 스톤스가 보여준 볼플레잉 디펜더 같은 난생 처음 보는 역할이었던 거고요. 특히 그림에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하프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공간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비할 때는 포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격할 때는 한 명이 미드필더로 올라가면서 하프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우리 팀 선수들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하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플 텐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실제 선수들도 느끼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데브라이너조차 첫 시즌에는 과르디올라의 전술을 잘 어려워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건 아주 당연합니다. 맨시티의 약점 두 번째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과르디올라 밑에서 7년 동안 활약한 귄도안, 마찬가지로 최고의 에이스였던 데브라이너, 그보다도 살짝 경력이 짧은 5년차 로드리, 이런 고참 선수들이 빠지면 신입생들은 맨시티 전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로드리 빠지고 3번 중에 2번이나 패배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엔지 감독의 상황은 과르디올라보다 훨씬 더 고난도였습니다. 솔직히 선수들의 퀄리티도 맨시티보다 안 좋고 월드 클래스라고 할 만한 선수는 손흥민 1명. 게다가 수비 전술만 쓰다 보니까 공격 전술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도 않았던 토트넘인데요. 놀랍게도 엔지 감독은 단 4개월 만에 토트넘을 미친 공격팀으로 180도 바꿔놓았죠. 영국 현지에서도 엔지볼에 각광받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입니다. 엔지볼의 핵심은 뭐냐면 맨시티보다도 더 화끈하게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겁니다. 앞서 과르디올라는 수비할 때는 포백을 쓰다가 공격할 때는 3팩처럼 바뀐다고 했는데 엔지 감독은 한술 더 떠서 수비할 때는 포백, 공격할 때는 투백만 남겨버립니다. 양쪽 풀백인 우도기와 포로가 모두 미드필드, 때로는 공격 진영까지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상대 선수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적 우위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수비를 뚫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하지만 그만큼 공격에 실패하게 되면 더 위험한데 후방에 남아있는 수비수가 2명뿐이니까 빠른 역습에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이라는 2명의 센터백이 달리기도 빠른데다가 발재간도 좋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었던 전술이었고 다이어는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이어가 부상이라고요? 글쎄요. 엔지 감독은 이 2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라는 2 풀백을 써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이 전술에 성공했죠. 심지어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조차 엔지볼이 자신도 보지 못했던 전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끔 우리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토트넘의 풀백은 페널티 박스까지 들어간다. 그들은 공격형 미드필더다. 난 그전까지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전술도 쓴 적이 없다. 이건 완벽하게 엔지 감독만의 전술이다라면서 엔지볼이 유니크하다고 인증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은 바로 손흥민의 존재인데 하프스페이스와 페널티 박스에 만나는 부분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거기가 바로 손흥민 존입니다. 디애슬레틱의 분석에서는 왼쪽 하프스페이스가 공격수들이 가장 많이 패스하는 공간이라는데 손흥민은 양발잡이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 모두 가리지 않고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손흥민 조네스의 슈팅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또다시 제대로 깨닫게 된 것 같은데요. 스몰 스쿼드를 선택한 맨시티보다도 더 열악한 미니 스쿼드인 토트넘에서 단 4개월 만에 이 정도로 팀을 바꿔놓은 엔지 감독의 전술은 적어도 토트넘에서만큼은 과르디올라 전술보다 훨씬 잘 맞고 더 대단하다고 해도 되겠죠. 맨시티 부상자가 9명이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과르디올라 축구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괜히 캡틴 손흥민과 엔지 감독의 궁합이 이렇게 잘 맞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 주말 에버튼전도 대위기인 상황에서 또 어떤 묘수를 꺼내들지 매우 기대해봅니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